명절 바로 직전에 제의를 받아서 준비 기간 별로 안 되고 뭐 해서 좀 약간 좀 주저하다가 좀 준비하는 만큼 이야기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명절도 지나고 또 새학기 이제 개강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이제 나름 이렇게 모았는데 좀 정리가 좀 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PPT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좀 약간 올리기가 뭐한 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정리를 해서 뭐 학술지에도 좀 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할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특강을 이제 준비하면서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좀 나름 이제 인간과 그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우리가 동물을 이야기할 때 인간과 또 교류하는 애정을 나누는 교감하는 그 동물, 반려의 대상으로서의 동물을 이제 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살처분과 관련된 것은 주된 대상이 소위 농장동물이거든요. 가축으로서의 농장동물.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동물의 어떤 개체수만 놓고 볼 때는 동물 수의 한 90%, 95%는 농장동물. 2016년 겨울, 17년 봄까지 우리가 이제 뭐 조류독감, 뭐 구제역 그것도 약간 크게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겨울에 살처분된 가축의 수가 다 합쳐서 한 4천만 넘는 것 같더라고요. 개체수가. 우리 남아있는 건 5천만인데 그 수가 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 그 농장동물과 인간의 관계 가축, 농장동물이 단지 이게 하나의 재산, 물건, 특히 우리 이제 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법적으로 동물은 이제 물건이거든요. 우리 민법상으로 그렇고 우리 헌법에서도 동물은 하나의 재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과연 인간과 물건, 인간과 재산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인지 또는 우리 기존에 있는 법들의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쟁점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동물법적인 입장. 그래서 우리가 동물법적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의 법과 동물의 법을 이렇게 대비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법은 말 그대로 인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일 텐데 동물의 법은 동물의 어떠한 이익, 동물의 어떤 고유한 가치, 동물의 생명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어떤 법의 어떠한 범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물법이다. 또 이러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동물법적인 어떠한 고려 평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그런 동물법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는 우리 그 현실적으로 이제 살처분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런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이런 것들이 상시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저러한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우리 국내에 이제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살처분의 어떤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살처분되는 동물의 수와 규모도 점점 확대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러한 그 살처분 정책의 확대는 그동안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죠. 또 지적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그 살처분이 특히 예방적 살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은 동물도 같이 이제 생명을 박탈을 해서 처리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은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철학적, 법적 타당성 문제서부터 그 다음에 현실적인 또한 시스템의 어떤 미흡으로 인해서 산채로 이렇게 땅속에 매립이 되는 어떤 상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그 다음에 살처분 참여자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살처분의 실태와 문제점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볼 때 어떤 자료가 있을까 좀 찾다가 살처분 집행,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한번 띄워봤는데, 여기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잡식 가족의 딜레마, 이미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보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황윤 감독이라고 여자분인데요. 동물에 관한 영화들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같이 본 것들 중에 하나는 동물 로드킬과 관련된 그 영화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동물원 동물과 관련된 그러한 영화가 있었는데, 요것은 이제 농장 동물을 주제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인데, 저 돼지 옆에 있는 아이가 그 황윤 감독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이렇게 놀다가 아이에게 돼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산 돼지. 근데 오늘날 도시에서는 산 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어렸을 때 시골에 어떤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집집마다 돼지를 길렀는데, 도시에서는 산 돼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손을 잡고 그럼 돼지를 보러 가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돼지를 기르는 곳을 갔는데, 소위 이제 그 공장식 축산이 이루어지는 곳을 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길러진 어떠한 그 돼지가 이제 마트에 들어가고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나름 공장식 축산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어떤 감독의 문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그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제 아들이 나오고 이제 남편도 나오거든요. 근데 남편이 직업이 수의사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앞부분에 자기 남편한테 카메라를 딱 대니까 남편이 막 짜증을 내면서 진짜 카메라를 대니까, 그래갖고는 이제 이게 공장식 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량으로 살처분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짜증 내면서 그건 당신한테는 중요한 거지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고기.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치킨을 되게 좋아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영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아까 그 구제역 사태처럼 남편이 수의사니까 대규모 어떤 살처분 현장에 이렇게 차출이 돼요. 근데 가갖고 한참 좀 고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 카메라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뭔가 이제 이런 상황을 봤는데 당신 치킨 좋아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나 자기 원래 고기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처분 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산 돼지가 이렇게 자라는 것도 보기 어렵지만 또 이렇게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살처분 당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좀 보기 어려운데, 근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일본이 나와서 같이 한번 보려고 넣었는데,
요게 이제 그 소위 공장식 축산의 한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 케이지에 다닥다닥 붙어서 저렇게 이제 닭들을 키우는데 이제 조류 독감에 걸리지 않은 농장에 가서 독도를 이제 닭들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이제 현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살처분을 할 때는 뭐 관련 뭐 규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뭐 가스라든가 뭐 정유 등등해서 안락사를 시켜서 이제 매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집에 있는 애기 또 모리를 잡잖아요. 모리를 잡아서 이렇게 딱 들으면 사람처럼 나. 그리고 모리가 심장이 떠요. 심장이 뛰는데 그거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집에 와요. 집에 오면 또 그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람이니까 또 AI에서 내가 이런 바이러스가 나한테 와서 소리가 들리나요? AI가 옷도 사실 다 펴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열이 39도, 40도까지 갔는데 또 이게 또 그런 AI 관련 질병이 아닐까. 우리나라에 아직 사망자가 없는데 내가 첫 번째 사망자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런 생각도 들고 그 트라우마 그 기억이 한참 가요. 한참. 꿈에도 그 다음날 꿈에도 나타나는 건 물론이고 몇 달 뒤, 1년 뒤, 2년 뒤에도 그 지금이 몇 년 됐는데도 지금 기억이 생각나. 옛날에 그 유태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 그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심? 생명? 보통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서 살잖아요. 거기 가면 생각 많이 해요. 생명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게 돼요. 과연 내가 이제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명령에 의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나 한 사람이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나한테 이게 진짜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진짜 명령에 의해서 사람 죽이라고 그러면 내가 죽일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동영상이 중간에 이제 작동이 안 되는데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그 소위 그 농장 동물의 어떤 살처분의 그 산채로 처리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 현장에 참여했던 공무원의 이제 육성으로 이제 그 들은 건데 보통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물건인데 이게 그냥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살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농장 동물에 대한 어떤 살처분뿐만이 아니라 야생 동물에 대한 어떠한 그 처리 문제도
살처분과 관련된 이야기에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 보는 게 고라니 꼬리거든요. 꼬리 끝에 보통 고라니를 보면 이렇게 솜처럼 이렇게 하얗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제 찍은 건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겨울에 소위 그 유해 뭐 야생동물 해갖고 농작물 이런 데 피해를 준다라고 해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포획단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그 포획을 하면 지금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마다 틀린데 마리당 한 5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증거물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행정청에서는 뭐 이렇게 꼴이라든지 가져와야 이제 카운트를 해주니까. 그런데 2016년 그 정부 공공기관의 그 조사 자료에 보면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라고 해서 포획되고 사살돼서 묻힌 고라니의 수가 11만 3천 뭐 몇백 마리, 그러니까 10만 마리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외로 꽤 많은 개체수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처분의 개념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그 목적을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박탈해서 뭐 소각이든 매립이든 이렇게 처분하는 것을 우리가 살처분이라고 본다면 뭐 농작물 피해, 그러니까 인간의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뭐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생명을 박탈해서 묻어버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동물 살처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도 개체수가 꽤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점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2차 환경오염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아까 이제 살처분을 할 때 구덩이를 파서 이제 묻잖아요. 한두 마리를 묻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씩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콘크리트든 또는 아주 두꺼운 어떤 비닐이든 일정한 처리를 하고 이제 묻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살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러한 어떤 그 대책 없이 이렇게 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살처분된 그 매립지 쪽에 보면 항상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침출수가 이제 줄줄 흘러나오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인 거고, 그 매립된 부분 위를 이렇게 파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피랑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물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관련법에 보면 살처분된 동물의 그 사체 사후 처리에 관해서 그 법정 매몰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해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진상이 좀 약간 흐릿한데 이런 것들이 다 그 동물의 사체가 썩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그리고 뭐가 이제 뭐 살이나 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조류독감이나 부재역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또 감염될 우려가 있거나 또 이 안에서 썩으면서 어떤 병원체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것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결국은 인근 주민들,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주변에 있는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환경오염 문제도 중요한 어떠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공무원의 그 이야기처럼 살처분 참여자에게 아주 그 심각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실제 그 판례에도 법원에도 이게 살처분 참여한 뒤에 이제 그 관련 공무원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한 어떠한 인원수도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그 관련 그 작업에 참석한 주로 이제 공무원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축주, 그러니까 그 동물의 가축의 이제 소유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주 같은 경우에 종래에는 이제 그 가격의 완전한 배상, 어쨌든 금전적으로 그 동물의 그 값어치를 이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아니 뭐 돈 받고 다 받고 났으면 끝났지 뭐 그 정도면 됐지 무슨 뭐 더 피해가 있겠어? 그런데 그 정부 그 출연기관에서 이제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보다 그 동물을 태어나서부터 계속 길렀던 축축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 트라우마 이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받고 그냥 괜찮겠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겪었던 정신적인 피해는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조사가 된 자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살처분과 관련돼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들인데요. 이러한 살처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방적 살처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살처분의 개념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개념들을 한번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법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병이겠죠. 한번 개념부터 막 해보고 이제 출발하는 거. 그래서 일단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부분은 이제 질병 관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아까 고라니 케이스처럼 생태계 관리 등 여러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박탈해서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 이게 이제 살처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살처분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생명이 없는 어떤 재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어떤 주체로서의 동물의 생명을 이제 박탈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살처분의 결정 과정은 신중하고 엄격한 요건하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집행 과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인도적인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살처분은 이렇게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질병의 전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그 생태계 조절이나 야생 이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루어진 살처분도 있다 보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살처분을 협의의 살처분이라고 한다면 야생동물과 다 포함한 이런 것들을 광의의 살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서 질병 및 재해 관리 목적의 살처분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살처분이 이제 어떤 질병 관리죠. 그런데 우리 실험동물법에 보면 또 살처분 규정이 나와요. 실험동물법에서는 실험동물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약도 투여하고 뭐 이렇게 병원체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이제 재해 예방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우에 따라서 살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태계 관리 목적의 살처분도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야생생물법에 야생화된 동물,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아니라 우리 뭐 들고양이나 들개처럼 사람이 키우던 동물인데 유기동물이 돼갖고 지금 혼자 살다가 산으로 가고 왔는지 야생화된 동물. 요 동물들도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필요한 조치에 살처분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견해도 있고, 어떻게 그것까지 살처분을 하느냐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도 있고 해요. 근데 아마 작년인가 그 자유한국당의 모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야생화된 그 동물들의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살처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살처분하자라고 하는 그 법안을 만들었다가 이제 뭐 시민단체나 되게 이제 좀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야생화된 동물의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 동물과 관련돼서도 그것들을 잡아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처분을 하죠. 뭐 뉴트리아라든가 뭐 황소개구리, 그죠? 뭐 베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법상의 유해 야생동물. 아까 뭐 고라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고라니가 언제부터 이게 유해
유해의 기준은 인간의 어떤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고라니가 살던 곳은 원래 그 고라니들이 대대손손 살던 지역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땅을 일구고 거기다 이제 농작물을 기르고 그 고라니들은 자기가 살던 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유해, 소위 법령에 의해서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정해지고 그런 이제 살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살처분 그 대상 동물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농장동물에 대한 살처분, 좀 아까 이야기한 실험동물,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도 이게 광견병 주사를 맞지 않은 개나 고양이들이 배회할 때 이것을 또 행정청의 어떤 처분으로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갖춰진 예방법에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비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과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으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이게 주인이 없죠. 소유권을 그 주장할 사인이 없죠. 그런데 비야생동물은 이게 이제 소유권의 객체가 돼요. 상당히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야생동물과 관련돼서는 2014년에 헌재 판결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동물의 살처분을 우리 헌법 23조 재산권 보장 규정과 관련해 갖고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내해 조치, 그러니까 그 재산권을 보유한 소유권자가 수인해야 하는, 참아야 하는 그러한 범위 내의 것이다라고 법이 판례가 하나 있죠. 이것은 이제 소유권의 어떤 대상이 되는 비야생 동물을 대상으로 살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살처분, 소극적인 나눌 수도 있고, 또 강제적 살처분, 뭐 임의적 살처분. 그러니까 강제적 살처분은 법령에 근거해갖고 하나의 행정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따라서 우리가 뭐 행정법상 뭐 침입적 행정행위가 되겠죠. 반드시 법률과 원칙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 없이 동물의 소유주가 임의적으로 또 살처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살충제 계란 사태에 있을 때 먼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랑 벨기에에서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EU 전체 문제로 이제 확산이 되니까, 이게 더 이상 자기네 농장에서 물건을 이제 뭐 계란을 생산해봤자 팔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깨끗이 덮고 뭐 다시 하든 뭐 해야 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을 다 살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재산, 자기 소유권에 대한 뭐 포기 또는 우리 소유권 행사의 뭐 처분, 뭐 다 소유권 행사 내용을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살처분의 대상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명이 없는 그 재산을 다루는 것과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임의적 살처분 또한 일정한 어떤 제약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시민단체에서 막 이제 시위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임의적 살처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예방적 살처분과 사후적 살처분으로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살처분의 집행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서 사후적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감염 등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해진다는 차원의 그 사후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후적 살처분은 역학조사나 정밀검사 등을 통해서 질병의 감염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살처분으로 소위 확인된 위험 또는 확실한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둘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목이 리스크 사회와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제목을 단 것이 소위 우리 리스크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실정법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20조 1항 본문에 의한 살처분이에요. 사후적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은 그런 그 질병 감염으로 어떤 그 확실한 어떠한 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요. 우려만 있어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그 위험이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은 소위 잠재적 위험 또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재산 등의 중대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살처분으로서 소위 그 사전 배려의 원칙, 이건 하나의 법 원칙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전 배려의 원칙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법에 보면 조류독감이나 구제의 경우에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 질병에 걸린 그 농장에서 3km 이내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질병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방적 살처분이죠. 이 예방적 살처분의 법적 근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문만 있었어요. 본문만 있었다가 이게 이제 그 조류독감에 이런 것들이 상시화되다 보니까 뭔가 선제 조치의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20조 본문은 사후적 살처분, 단서는 예방적 살처분,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사전 배려의 원칙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위 그 독일의 그 울리백이라고 하는 교수가 소위 리스크 사회, 위험 사회,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다. 어떤 산업 자본주의가 확대가 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잖아요. 우리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같은 경우 처음에 그 몇몇 회사에서 이것은 아주 인체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을 때 법에는 그것을 규율하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각각 몇 나라 입법 예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물질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건 우리는 일단은 승인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우리는 일단은 뭐 이거 과학적으로 확실히 하지 않으니까 위한 바 밝혀진 거 없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현대사의 특징을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어떠한 그 위험, 잠재적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법이 바로 개입을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소위 확실한 위험에만 법이 개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원칙상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위험 사회의 도래와 관련돼서 그렇게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법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사전 배려 원칙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전 배려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죠. 가습기 살균제, 전자, 방, GMO 같은 경우. 그 GMO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지는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EU 같은 데서는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소위 사전 배려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예방적 살처분은 소위 이런 사전 배려 원칙의 한 영역이다라는 그런 이론적 베이스를 깔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이론과 관련돼서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위험, 저 위험은 아까 얘기한 확실한 위험이죠. 확실한 위험이 있을 법이 바로 개입을 해야 돼요. 우리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대장균 수치가 딱딱딱 나오면 바로 영업정지라든가, 그다음에 그리고 환경법상에 오염물질이 CPPM 이상이다 하면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확인된 위험에 대해서 바로 법이 개입을 하죠. 그런데 리스크 영역은 이게 좀 불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나 사전 배려적 조치의 그 적용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제 논리인데, 잔존 리스크는 리스크 쪽도 갔다가 어떨 때는 리스크가 없는 이런 이제 그 경계선인데, 잔존 리스크에 해당이 될 때 법적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리스크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요 그 사전 배려의 그 원칙과 관련돼서 이 가축전염법 예방법상의 이제 단서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예방적 살처분은 어떤 예방적 살처분 시행의 어떤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이제 주장을 이제 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뭐 이제 뭐 이론적으로 좀 나눠본 것인데, 그 결과가 이제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위험, 확실한 위험 영역이고, 이것은 이제 사후적 살처분을 이제 이렇게 동반하게 되고, 요 이제 리스크 영역은 발생할 확률이 한 뭐 50%에서 뭐 75%. 예를 들면 이제 옆에 있는 농가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근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농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확률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개연성이 있으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는데, 아까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2km 떨어진 그 농장이 소위 이제 익산의 그 참사랑 농장 케이스처럼 동물 복지에 입각해서 면역력이 뛰어난 그러한 동물들을 길러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뭐 어느 것은 사후적, 어느 것은 예방적,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동물 복지가 이러한 리스크를 잔존 리스크로 축소시키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리스크법과 관련돼서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약간 좀 어려운 게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배려 원칙이 적용이 되는 리스크법과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 동물법이 표면적으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겠다. 동물법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살처분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어떤 고유한 이익 또는 생명 이런 것들을 정책 수단을 선택할 때 있어서도 최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니까 예방적 살처분을 좀 쉽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전 배려 원칙과 충돌할 수도 있지만, 동물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동물 복지에 입각한 축산 정책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재와 같은 이제 대량적인 살처분 문제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어떤 보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예방적 살처분의 법적 근거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가축전염 예방법 1조 20조의 1항 보면은 걸렸거나 그 다음에 이러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걸렸다고 믿을 만한 경우 살처분을 명하고요. 그 다음에 단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종 전염병 중에서 전염성이 강한 이러한 그 가축 전염병의 경우에 그 장소를 중심으로 퍼질 것이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게도 그 병에 걸린 것 상관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반려동물의 경우 이렇게 광견병의 어떤 전파 가능성이 있을 때도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또 사망에서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동물법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살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살처분의 종류에서 이야기한 그것들의 근거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각 개별 조항들에서 살처분을 할 수 있는 이제 규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현행법을 봐도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여러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예방적 살처분의 어떤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를 이제 보면 우리 그 헌재 판례에 그 제2종 가축전염병인 결핵병에 걸린 사슴에 대해서 살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이 농장주가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에서 기르던 사슴 중에서 5마리가 먼저 결핵병에 걸리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1차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요. 지자체장이.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 14마리, 3차 때 17마리 살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1차 살처분 내렸을 때는 이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액을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3차 살처분을 내리고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령이 바뀐 거예요. 가액의 5분의 3만 이렇게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바뀌니까 이 농장주가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아예 그 판결문을 보고 우리 같이 보죠. 일단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의 그 살처분의 법적 성격을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니까 수행해야 하는 범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문제 삼았냐면 보상 규정 이것을 법에서 그냥 보상을 할 수 있다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위 법령에 이제 위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포괄 위임 그 입법 금지에 반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다수의 견해는 어쨌든 이러한 살처분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고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은 위배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1인 반대 견해예요. 주목이라기보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롤을 이렇게 말고 나와서 주목을 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당시에 반대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가축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염병 발생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규칙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예방적 살처분처럼 자기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처분을 해버리면 가축 소유자는 그 가축들에 대한 소유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은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수인 한계를 넘어.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대강 근거 규정만 두고 그 자세한 내용을 위임해버린 것은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일단 이제 이렇게 반대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28조인데 거기는 2종 가축전염병이에요. 우리가 20조는 1종이에요. 그러니까 전염성도 심하고 그래서 28조에는 사후적 살처분만 규정하고 있어요. 예방적 살처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적, 아까 확인된 위험 딱 확인을 했더니 병에 걸렸고 따라서 살처분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근거 규정인데 만약에 확인된 위험이 아니라 걸리지도 않은 동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유주 규칙 사유도 없고 그 재산권 영구를 박탈해라 라고 했다면 이 사건을 갖고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또 다른 또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헌재에서 헌법 제23조,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동물 문제인데 재산권 보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헌법에서 동물이 위치하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물건이고 재산이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만일 뒤에서 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독일의 헌법처럼 예를 들면 국가에게 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스위스의 헌법처럼 또 생명체의 존엄성에 관한 조항을 둔다거나 또는 그 헌법 내용을 받아서 동물보호법에 보면 동물의 존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헌법에 이러한 어떤 내용, 이러한 가치가 만약에 이렇게 스며져 있다면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 판결을 보면서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그 아쉬움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현재 그 전통법의 어떤 변화의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 다음에 아까 사전 배려 원칙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 배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을 명확하게 이제 정하고 요 요건에 충족할 때만 살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또 하나 그 리스크법과 관련돼서 소위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위험 관리에 있어서는 정보 제공,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 그 살처분 정책,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 법에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살처분의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실질적으로 살처분의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심의회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방역심의회 그 위원장이 보통 이제 농림부 공무원, 이제 부위원장도 공무원, 그리고 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약간 그 전문성과 다양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획일적인 그런 결정이 일방적으로 취해지는 이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전 배려의 원칙의 하나의 어떤 한계, 제한의 어떤 그 원리로서 동물 복지가 작용할 수 있는지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더욱 그렇죠. 이때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은 농장에서 자신들은 동물복지 입각해서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사육해 왔고 또 현재 자신의 농장에 있는 닭들은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살처분 명령을 따를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보통 행정청에서 살처분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뭐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지 뭐 부분이긴 하지만 뭐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공정력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행한 그 처분은 어떤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죠. 한번 처분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뭐 그 법원이든 이런 데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뭐 신청하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농장주가 날 따르지 못하겠다. 실정법상으로는 위법 상태죠. 그죠?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그 농장 사례를 잠깐 이제 보고자 하는데 작년이죠. 그죠? 대규모 그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였는데
발생지는 소위 그 계열화된 그 대형 회사들이 있어요. 뭐 하림이든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관리가 되는 이제 그 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3km 안에 있는 닭의 그 살처분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참사랑 농장주에 대해서도 살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근데 이제 이 농장주는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뉴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나름 이제 의식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공장식 축사는 지양을 하고 꽤 여러 해 동안 동물복지 그 농장 준비를 하고, 이게 뭐 유기농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복지 같은 것들을 하려면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시설서부터 뭐 그쪽에 뭐 토양이라든가 뭐 등등등 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 닭들을 소위 이제 거기 그 농장주 표현에는 자식처럼 키우는 닭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인터넷상으로 나름 이제 동물복지학회에서 기른 닭에서 나온 계란이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신뢰성도 얻어서 고가에 팔리고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이거 살처분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청 입장에서 살처분 명령을 내렸으니까 집행을 해야겠죠. 행정 대집행 하여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 이제 법적인 어떠한 대응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이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케이스인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뭐 문장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소위 우리 그 행정소송법상에 그 집행정지 그 규정에 있는 요건들에 대한 어떠한 그 서술들이 있긴 한데 뭐라고 했냐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염려가 있는지 그건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서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행안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행정소송법상의 어떤 그 규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집행정지 결정이 사실 잘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보통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이기 위한 그 요건들 중에서 본안 요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사실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가?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예요. 지금 이 농장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꽤 오랜 시간 고생을 해갖고 동물복지 농장 준비를 하고 또 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가족들이 모든 정성을 들여서 닭을 길러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쏟아왔던 애정이나 정성, 노력 이런 것들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는가? 일단 그렇게 동물복지를 통해서 길러진 그 닭들, 농장주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닭들, 한번 예방적 살처분에서 다 이렇게 처분이 되면 뭐 그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번 죽고 나면. 그래서 긴급한 어떤 필요성도 좀 이렇게 있다고 지고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을 거. 계속 버티다가 좀 뭐랄까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너 이거 빨리 안 하면 우리가 뭐 강제로 하겠다 막 하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조류독감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보호지역, 살처분을 해야 보호지역에서
관찰만 하는 예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농장에서 나오는 그 계란을 계속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팔아도 좋다. 그리고는 계속 검사를 했더니 계속 음성 판정이 나오고,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타인의 생명, 건강, 재산에 영향을 미칠, 공공의 어떠한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집행정지 결정의 그 내용이 좀 이해가 가긴 해요.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것은, 이 동물 복지에 입각한 축산이 그 사전 배려 원칙에 적용이 되는 리스크 영역, 이것을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그래서 리스크 소멸 영역으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을 좀 막기 위해 좀 이렇게 좀 줄이고 완화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동물복지형 축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동물복지가 뭐냐? 보통 동물의 어떠한 그 본능과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육하는 거, 그 다음에 인도적 배려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가 동물복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그 동물 정책이, 동물 관리가 말 그대로 축산업, 산업, 그 다음에 공공의 어떤 보건, 인간의 어떤 건강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그 신문 기사에 있는 이제 자료이긴 한데, 이 그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조류독감 건수를 이제 쭉 통계를 내는 거예요. 영국, 독일, 스웨덴, 조류독감 건수가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100번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 소위 그 동물 복지, 방목 등을 통한 친환경 사육 비율을 보면 이쪽은 이제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당시에 1.5%. 다시 말하면 한국의 공장식 밀집 사육 비율이 한 8%에 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은 저기서는 그래? 공장식 축산이 조류독감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라는 어떤 상식적인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러한 식량농업 기구라든가 국제기구에서도 이 공장식 그 사육 방식이 조류독감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의 제1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그 조류독감 피해 통계를 보면 사육 중이던 그 산란계의 32%가 살처분이 됐어요. 그런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기르던 닭 중에 살처분된 닭이 한 개 농장에서 전체 그 비율로 따지면 1.1%에 불과한 어떤 수치가 나왔는데, 요 살처분된 수치 32.9와 1.1%의 차이점에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거죠. 요거는 이제 공장식 축산으로 이제 길렀을 때의 결과고, 소위 그 방목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육되는 그 동물복지 그 인증 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치니까, 요 동물복지 농장에서에 있는 가축이 가축 전염병에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이러한 그 동물복지 축산이 기존의 어떤 방역체계, 대량적 살처분의 문제를 이렇게 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우리도 뭐 법대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 헌법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제 10조 갖고 막 이제 무슨 이제 헌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막 한참 이야기 듣는데, 그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의 핵심이죠. 모든 기본권은 10조를 통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말이 동물의 존엄과 가치, 이 말이 어떠한 그 평가를 받을까, 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살처분은 살해 과정,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분의 과정, 매립, 소각 매립 등 방식으로 처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살해 과정을 이렇게 보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 차원에서는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그러한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으로 살처분을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과정은 반드시 인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의 어떤 타당성의 근거로서 동물은 생명의 주체다, 동물은 어떤 생명을 보유한 어떤 존엄을 갖는 주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법학 영역에서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처분의 과정은, 저 처분은 우리 폐기물 관리법상의 처분 개념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는 우리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개념에 들어가죠. 뭐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필요성이 없는 물건이 폐기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각, 매립, 이것은 폐기물 처리 방법이니까 그것들을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론 과거에, 지금은 이제 사체지만 생명의 주체였다라고 하는 점이 고려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산채로 생매장 되지 않을 고연 이, 또는 끝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처리되지 않을 이, 좀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 살충제계란 사태가 퍼지면서 그 벨기에랑 네덜란드에서 살처분이 막 이루어지니까 이 다량의, 또 조리속감도 마찬가지고요. 이 많은 그 사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기존에 계속 내려고 했는데, 야, 이거 새롭게 소각을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개발하자. 소위 그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하나의 어떤 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물에게 이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나름 하나의 어떤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고려를 해볼 수 없는 건가? 이러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조문을 읽다가 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사체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20조 1항 단서, 예방적 살처분이죠. 단서니까 예방적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또 이러한 병이 걸린 사체, 이것은 동물의 사료, 비료, 원료,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제 요때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때는 소각하거나 매몰 안 하고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회수, 이거 재활용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전형적으로 동물은 어쨌든 재산이고 죽은 다음에도 어쨌든 하나의 어떤 그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그런 폐기물로 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 전통 법학에서 동물이 그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조문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이 동물의 어떤 생명의 가치, 존엄성이 우리 입법 체계 내에서 규범화가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어떤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사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떤 그 인권유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국가에서, 그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그죠? 규범은 이제 가치 체계잖아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공감대적인 어떤 가치관이 응축된 것이 규범이고, 그것이 이제 법이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 동물에 관한 이러한 부분을 존엄성이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법 체계에 이렇게 응축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동물에 대한 생명, 존엄성에 대한 것이 보다 이제 진보된 사회로 갈수록 규범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또 실제로 이제 규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 독일이든 유럽 쪽에 그러한 나라의 입법 예를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동물법에 하는 이념이 될 수가 있고, 동물법이 법학 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동물 정책의 수립자나 또 입법자에게 중요한 어떤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규범화가 가능하고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견해는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존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과 동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냐, 똑같이. 또 하나의 입장은, 야, 이거 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앞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절충적으로 이 동물의 존엄과 가치는 일종의 이제 가치 개념이기도 하고 관계 개념으로서 어떤 밸런스, 이익 형량의 개념이 고려될 수도 있겠다. 다양한 어떤 동물의 이익도 있고, 그 안에 사람, 인간의 이익도 있고, 적절하게 어떤 이익 형량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얼개가 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입각해서 기존의 어떤 전통 법학의 그 변화를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돼서 당장 눈앞에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개별법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기초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소위 그 전통 법학, 소위 전통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이제 근대 어떤 시민법 원리가 깔려 있는 이제 어떤 법 체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물건, 그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로 보는 거, 그 다음에 형법 같은 경우에는 재물로 보죠. 재물 손괴가 되죠. 이러한 어떤 법 체계, 여기에 이제 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언제라고 하기는 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계에서나 또 시민단체에서나 또는 일부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나 민법 쪽에 어떤 독일과 같은 어떤 그 입법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재 그 살처분 규정에서 봤듯이 동물을 전형적인 재산으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독일 기본법, 독일 헌법인 기본법 제20조 A-R처럼 국가에게 동물 보호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이렇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넣거나, 아니면
민법을 개정했죠. 그 독일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민법 99조에 보면 물건과 관련 규정에서 우리 물건은 이제 부동산과 동산으로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동산 이외에는 다 부동산 이외에는 다 동산이기 때문에 동물은 이제 동산이라고 하죠. 물건. 그런데 아예 그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어떤 입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동물법적인 시각, 동물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아가서는 어떤 스위스 헌법에서처럼 어떤 생명체 존엄성 또는 뭐 동물의 존엄성 뭐 이런 것들이 입법화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참고를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들이 있지만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관련돼서 이러한 그 조항은 하나 좀 이렇게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예방적 살처분의 정책을 좀 이렇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파 또는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뭐 과학적으로 또는 뭐 임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조사를 이제 하는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농림축산부 장관이나 뭐 해당 지자체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살처분을 유예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취소할 수. 일단 그 아까 익산 그 농장 케이스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인데, 아마 그 심정적으로 익산 시장이 저 상황에선 자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살처분이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딱 결정이 돼서 이렇게 날아오는 형태니까, 이게 일반 지자체에서는 장은 이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한 일정한 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어떤 위험의 어떤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는 이렇게 뭐 살처분을 유예하고 법적인 근거를 두는 거죠. 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을 둘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런 이제 동물복지축산과 관련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뭔가 유연하게 좀 정책을 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과제들이 있겠지만 뭐 좀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 여기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학술지에도 싣고 하겠습니다. 뭐 대강 뭐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판례도 가급적이 좀 많이 좀 찾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관련 판례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요 실태와 문제점들, 정책적으로 보면 요 이제 결정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환경상의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컨트롤이 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